아주머니,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서던 그녀의 손에 아직 화면이 꺼지지 않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직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제 남편 유원장이 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남편 한진수 씨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사흘 전이었습니다. 향년 77세.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악화된 끝에 그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왔고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사흘이 지나 다들 떠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73세 한 여사는 남편이 쓰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꼭 챙겨두라고 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유언장. 한 여사는 그것들을 손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 사본은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서랍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서랍 안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뒤쪽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날 집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여사와 10년째 이 집에서 가사를 돌봐온 순자 아주머니. 순자는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집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만 오는 조건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 나왔고 한 여사가 몸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아예 작은 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자식들은 멀리 살았고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집에서 한 여사 곁을 지킨 건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올해 61세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서리가 앉기 시작한 나이였지만 몸이 부지런하고 손이 빨랐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었고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한 여사의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웠는데 순자가 끓여주는 된장국만큼은 늘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여사는 그 순자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담장 옆 어두운 자리에 서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는 순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 여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자는 한 여사가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는 말이 무엇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유언장이. 한 여사는 소리를 내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사는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누구에게 전화한 것이냐고. 그 질문에 순자는 잠깐 멈추었다가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한 여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믿어온 사람인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지 한 여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큰아들 한민재, 둘째 딸 한소영, 막내 아들 한준혁. 셋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집안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던 중 한 여사가 유언장이 사라졌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두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직접 써두셨는데 서랍에 없어. 언제 없어진 거예요? 장례 치르고 나서 열어봤더니 없더라고. 자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던 순자가 세 사람의 시선을 등으로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아버지 서랍 쪽 정리하신 적 있어요? 순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장례 전에 방 정리는 했는데요. 그때 서랍 안에 뭔가 없어진 거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집에 어머니랑 둘뿐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었고, 그럼 누가 없앤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해요. 유언장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한 여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여사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아닌지를. 다음 날 한 여사는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순자의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래통에 넣으려다가 앞치마 주머니가 묵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넣자 작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여사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처음에는 그냥 순자의 개인 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매월 25일, 금액은 43만 원.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한 여사는 가장 첫 거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해와 일치했습니다. 한 여사의 손이 통장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순자는 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한 여사는 통장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감각이 한 여사에게는 두렵고도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희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유언장 없으면 법정 상속대로 분배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 전에 순자 씨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니? 도둑 맞은 거잖아요. 유언장이.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순자 씨밖에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의심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사라진 유언장, 그날 밤 마당에서 들은 목소리, 이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밤들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는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던 무렵 어느 오후에 남편이 한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에서 당신 혼자가 아닐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자식들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사는 남편의 유품을 담아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장례 후 정리해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안경집, 작은 수첩 몇 권. 한 여사는 수첩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 작은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 먹은 약 이름, 가끔은 날씨나 기분을 적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인 수첩, 그 뒤쪽 페이지에서 한 여사는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를 끝까지 믿어줘.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한 여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흐릿하게 흔들리는 글씨로도 남편이 이 문장을 얼마나 신중하게 적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여사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자 씨를 끝까지 믿어줘. 그 문장이 한 여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수첩에 남겼습니다. 설명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믿어달라는 말 한 줄로. 한 여사는 그날부터 순자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눈으로. 순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순서로 집안을 정리했고 한 여사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한 여사는 2층으로 올라가다가 멈추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작은 다락방 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혼자 올라가 한참 있다가 내려오곤 했는데 한 여사가 뭐가 있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냥 옛날 물건들이라고만 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해둔 공간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락방 문 앞에 서자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 여사는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래된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많지 않았지만 천장 전구를 켜자 공간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한 여사는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낡은 장부 한 권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뭐해요? 순자가 장부를 가슴에 가까이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꺼낸 것은 장부 한 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여러 서류 묶음을 꺼내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한 여사는 그 앞에 낡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9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 여사의 남편이 지인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고 이 집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잡혔습니다. 한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대출 이자를 제가 매달 도왔습니다. 한 여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제가요? 네. 사모님, 어르신이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시려 했는데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매달 일부씩 보탰습니다. 한 여사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발견한 통장. 매달 25일 43만 원. 그것이 이 집 대출 이자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어요? 7년 됐습니다. 7년. 한 여사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7년이면 84개월이었습니다. 43만 원씩 84개월이면 3,612만 원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급에서 매달 그 돈을 떼어 이 집 이자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부탁하셨어요. 사모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요. 사모님이 아시면 당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냥 모르게 해달라고요. 한 여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순자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3장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5년 전에 민재가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되어 조용히 처리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순자가 자신의 적금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여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소영의 이름이 적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역시 남편이 관여했고 순자가 일부를 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의 것도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카드 빚이었습니다. 600만 원. 한 여사는 서류들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순자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을 없앤 것이 순자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얼굴이 그 자식들의 빚을, 이 집 이자를 순자가 10년 동안 몰래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모릅니다. 어르신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받은 것을 알면 고마운 마음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를 멀리하게 된다고요. 그냥 모르게 해주는 게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거라고요. 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멀어질까봐 모르게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고나 있었을까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빚 소형 위자료, 집이자, 한 여사 병원비. 날짜가 1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무릎 수술을 받던 해, 남편이 입원하던 해, 집수리가 필요했던 해. 그 모든 자리마다 순자의 도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병원비. 그 항목에서 한 여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내 병원비도요? 3년 전에 사모님 암 검사 받으셨잖아요. 그때 검사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어르신이 그 비용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조금 보탰습니다. 한 여사는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유방종양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검사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 처리했다고 했고 한 여사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락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그 공간에서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자꾸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왜 그랬어요? 당신이 왜 이런 걸 해야 해요? 순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저한테 일 맡기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내가 곁에서 못 챙겨줄 때가 오면 당신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저한테는 약속 같았어요. 한 여사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락방 한쪽 벽에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는데 먼지가 앉아 뿌옇게 보였습니다. 한 여사는 그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안에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한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려다가 뭔가 느껴졌습니다. 액자 뒷면이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뒷판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 한 여사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유 원장이 다락방 액자 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순자도 이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한 여사는 봉투를 들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로 이제 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순자가 소파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정식 유언장 양식이었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 여사에게 귀속되며 자식들은 동의 없이 이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넉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입원을 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집을 지켜주오. 자식들이 이 집을 팔자고 할 수도 있소.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이고 당신이 오래 살아온 곳이오. 팔면 안 돼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오. 순자 씨를 끝까지 믿어주오. 그 사람은 1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해온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탁했소.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소. 당신이 내 자리에서 그 사람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오.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소. 한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한 여사가 유언장을 찾았다고 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유언장과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보거라. 민재가 먼저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단독 소유이며 처분 시 세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서 민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두신 거예요? 이 집 팔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겠지.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다는 것을. 어머니 혼자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으니 작은 곳으로 옮기고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아직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한 여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두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니 중간쯤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소영이 준혁의 손에서 편지를 가져와 읽었습니다. 민재도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문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순자 씨는 1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해온 사람이요.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락방에 있어. 장부랑 서류들이. 너희들 이름도 거기 다 있어.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가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세 자식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민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순자 앞에 서서 잠시 입을 열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빚을 도와주셨다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서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어르신한테 해드리세요. 저는 어르신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이 거실 안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아까 전에 무겁고 텅 빈 조용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순자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포개지는 소리, 수돗물 소리, 행주를 짜는 소리, 10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 소리들이 이제 새롭게 들렸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다른 소리처럼. 순자 씨, 네 사모님, 나 혼자인 거 무섭지 않은 건 당신이 있어서야. 그거 알아요. 순자가 행주를 개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 앞에 와서 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여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공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검토하다가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이 집에 잡혀 있는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자가 누군가에 의해 수년간 대납되어 온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낸 돈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계산해 주세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7년간 납부한 이자, 대납 금액, 민재빚 대납, 소형 위자료 지원, 준혁 카드 빚한 여자병원비 모두 합산하자 6,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있었습니다. 순자가 10년 동안 이 집과 이 가족을 위해 쓴 돈이 6,200만 원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아무 말 없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한 여사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받았습니다. 순자 씨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너희 목도 있고. 다들 준비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6,200만 원이야. 나눠서 갚거라. 자식들은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 여사는 순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순자한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불이야. 나머지는 자식들이 나눠서 보낼 거고. 순자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래도 받아요. 이건 내 남편 부탁이기도 해요. 순자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 여사가 순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순자 씨,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모님이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여자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안에 불빛이 따뜻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키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자의 10년이 그랬습니다. 수상해 보였던 10년이 사실은 이 가족을 가장 깊이 사랑한 10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켜온 사람이.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